셜록 홈즈 꼽추 사내. 결혼한 지 몇 달 뒤였다. 어느 여름밤 난 난로가에서 소설을 펼쳐들고 앉아 마지막 파이프를 피우며 졸고 있었다. 몹시 힘든 하루였다. 아내는 벌써 2층으로 올라갔고 아까 현관문을 잠그는 소리가 난 것으로 보아 하인들도 각자 방으로 물러간 듯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파이프에 재를 털고 있는데 느닷없이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시계를 쳐다보았다. 11시 45분이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손님이 올 리는 없었다. 환자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밤을 꼬박 새워야 할지도 모른다. 난 얼굴을 찌푸리고 홀로 나가서 문을 열었다. 놀랍게도 우리 집 계단에 서 있는 사람은 셜록 홈즈였다. 아, 왓슨. 내가 너무 늦게 온 건 아닌지 모르겠군. 아, 여보게 친구. 어서 들어오게. 놀랐나 보군. 당연히 그랬겠지. 그리고 안심한 것 같아. 아, 자넨 아직도 총각 시절의 그 아카디아를 피우고 있군. 틀림없어. 자네 윗옷에 솜털 같은 재가 떨어져 있네. 왓슨, 자네가 군복에 몸이 익은 사람이라는 건 척 보면 알 수 있네. 소매 안에 손수건을 넣고 다니는 습관을 고치지 않는 이상 자넨 절대로 순수 민간인처럼 보이지 않을 걸세.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겠나? 그럼 물론. 자네 독신자 손님을 위해 방을 마련해 놓았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 신사 손님은 없군 그래. 모자거리를 보니 그 정도는 알겠어. 자네가 무고 간다면 나야 기쁘지. 고맙네. 그럼 내가 빈 모자거리를 채우도록 하지. 아, 오늘 이 집에 영국의 일꾼이 다녀갔군. 형편없는 자야. 설마 하수관이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겠지? 가스였어. 아, 불빛이 반사된 리놀륨 바닥에 그자가 구둣발로 징 자국 2개를 남겨놓은 게 보이는군. 고맙지만 저녁은 됐네. 난 워털루에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왔어. 하지만 파이프라면 자네랑 같이 피워볼 생각이 있지. 난 홈즈에게 담배 주머니를 건네주었다. 그는 나와 마주 앉아 잠시 동안 말없이 담배를 피웠다. 난 그가 중요한 볼일이 없다면 이런 시간이 찾아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말을 꺼낼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렸다. 자네 요즘 일이 좀 바쁘군 그래. 홈즈는 내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며 물었다. 오늘은 좀 바빴어. 난 대답하고 이렇게 덧붙였다. 그런데 자네 눈엔 바보스러울 만큼 뻔해 보일지 몰라도 어떻게 그걸 추리해냈는지 잘 모르겠군. 홈즈는 쿡쿡 웃었다. 하하, 이보게 왓슨. 자네의 습관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내겐 유리한 점이지. 자넨 왕진 다닐 때 거리가 짧으면 걷고 길면 이륜마차를 타네. 그런데 자네 구두를 보니까 신고 다닌 것이 분명한데도 더러워진 것은 전혀 없어. 그러니 자네가 지금은 거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마차를 탈 만큼 무척 바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하, 훌륭하네. 나는 외쳤다. 기본적인 거지. 이건 추론자가 제3자에게는 놀라워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들 중 하나인데 그건 그 제3자가 추론의 근거가 되는 작은 요소 하나를 놓쳤기 때문이야. 실은 자네가 발표하는 요란한 사건 기록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지. 그것의 효과는 문제의 몇 가지 요소를 독자들에게는 밝히지 않고 자네 혼자서만 쥐고 있는 데 달려있네. 그런데 지금 난 자네 독자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네. 난 여태까지 인간의 두뇌를 혼란으로 밀어넣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기이한 사건의 실마리를 몇 가지 손에 넣었네. 하지만 가설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한두 가지 요소가 아직 없어. 왓슨, 하지만 그걸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테야. 홈즈의 두 눈엔 광채가 돌았고 여인뺨은 살짝 홍조로 물들었다. 순간적으로 베일이 벗겨지면서 날카롭고 강렬한 그의 본성이 드러났지만 그것은 오로지 찰나에 불과했다.
그에게 다시 시선을 던졌을 때 그의 얼굴은 인디언 같은 무표정함을 회복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인간이라기보다 기계로 여기는 것은 그 표정 때문이었다. 이번 사건엔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네. 어쩌면 예외적인 특징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군. 난 이미 사건 조사에 착수했는데 문제 해결이 멀지 않은 것 같기도 하네. 그런데 자네가 마지막 단계에 동행해 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나야 좋지. 내일 올더샷까지 갈 수 있겠나? 잭슨이 환자를 대신 봐줄 거야. 틀림없어. 잘 됐군. 워털루역에서 11시 10분 기차로 출발하면 좋겠는데. 시간은 넉넉하군. 그럼 자네가 졸리지 않다면 그동안 있었던 일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해 줌세. 사실 자네가 오기 전에 졸고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잠이 싹 달아났네. 중요한 부분을 누락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이야기를 압축해서 하겠네. 혹시 자네도 신문에서 봤을지 모르겠군. 지금 내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올더션 로열 몬스터 연대의 바클레이 대령 피살 사건이라네. 처음 들어보는데 아직 전국적인 화제거리가 되진 못했지. 사건이 발생한 지도 이틀밖에 안 되고 말일세.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다네. 자네도 알다시피 로열 몬스터 연대는 영국 육군 소속의 유명한 아일랜드 연대일세. 크림 전쟁과 인도의 세포이 항쟁 때 혁혁한 전과를 올렸고 그 다음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용맹을 떨친 부대지. 월요일 밤까지 그 부대를 지휘한 사람은 역전의 용사 제임스 바클레이였네. 바클레이 대령은 일개 사병으로 출발했지만 세포이 항쟁 때 용맹함을 인정받아 장교로 승진했지. 그러다가 자신이 과거에 머스킷총을 잡았던 연대에서 지휘관으로 승진한 걸세. 바클레이 대령은 하사관이던 당시에 같은 부대의 군기 호위 상사를 지낸 사람의 딸과 결혼했네. 부인의 처녀적 이름은 낸시 드보이일세. 자네도 상상할 수 있겠지만 바클레이가 장교로 승진했을 때 젊은 부부는 사교 생활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어. 하지만 두 사람은 빠른 속도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던 것 같아. 바클레이 대령도 동료 장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부인 또한 연대의 장교 부인들 사이에 있어 항상 인기가 높았다네. 한 가지 더 보태자면 부인은 보기 드문 미인일세. 결혼한 지 30년 이상 되는 지금도 여전히 여왕처럼 매혹적인 용모를 간직하고 있지. 바클레이 대령 부부는 한결같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렸던 것 같아.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머피 소령의 말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내보다는 남편 쪽이 훨씬 더 상대에게 헌신적이었던 것 같다고 하더군. 바클라이 대령은 아내와 하루라도 떨어져 있으면 몹시 불안해했다네. 부인은 헌신적이고 충실한 아내이긴 했지만 유난스럽게 애정을 과시하는 편은 아니었다더군. 하지만 두 사람은 연대에선 중년 부부의 모범으로 인정받았네. 부부의 관계에서 그 이후에 찾아온 비극을 예감하게 할 만한 요소는 전혀 없었던 거지. 바클라이 대령은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 평소엔 당당하고 쾌활한 군인이었지만 상당히 폭력적이고 집요한 면모가 가끔씩 엿보였다네. 하지만 이런 기질이 부인을 상대로 나타난 일은 전혀 없었던 것 같더군. 머피 서령은 또 바클라이 대령이 이따금 기묘한 우울증 같은 것에 빠졌던 일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네. 내가 만나본 장교 5명 중에서 3사람이 같은 얘기를 했지. 머피 소령의 말에 따르면 대령은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떠들썩하게 농담하다가도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거치는 일이 많았다네. 보이지 않는 손이 웃음을 걷어간 것처럼 말일세. 우울증이 며칠씩 계속될 때면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곤 했지. 동료 장교들이 생각하는 대령의 특이한 성격엔 이것 말고도 다소 미신적인 기질이 있다는 것뿐일세. 대령은 혼자 있는 걸 꺼렸는데 특히 해가 진 다음엔 더했네. 그런데 유난히 남자다운 성격의 소유자가 이런 어린애 같은 기질을 드러냈기 때문에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고 하더군. 로열 몬스터 연대 제1대대는 몇 년째 올더샷에 주둔하고 있네. 기혼 장교들은 부대 밖에서 생활하는데
대령은 그동안 북쪽 병영에서 800m쯤 떨어진 라신이라는 관서에서 살았네. 그 집은 대지는 꽤 넓지만 집 서쪽 면이 도로와 인접해 있어. 도로와 집 사이의 거리가 30m밖에 안 되지. 하인으로는 마부와 하녀 둘이 있네. 라신은 이들 하인과 주인 부부만 살았지. 바클레이 부부한텐 자녀가 없었고 또 오래 묵어가는 손님들도 거의 없었으니까. 이제부터 지난 월요일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말해주지. 바클레이 부인은 가톨릭 신자였던 것 같아. 그리고 세인트 조지 조업의 활동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단체는 가난한 이들에게 헌옷을 나눠줄 목적으로 설립된 와트가 교회 관련 단체라네. 그날 저녁 8시에 조합 모임이 있었고 바클레이 부인은 그 모임에 가려고 서둘러 저녁 식사를 했네. 마부는 부인이 집을 나가면서 남편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모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했다네. 그리고 부인은 옆집으로 가서 모리슨 양을 만나 같이 모임에 갔지. 모임은 40분 만에 끝났고 바클레이 부인은 모리슨 양과 함께 9시 15분에 집에 돌아왔네. 라시는 주로 낮에만 거실로 사용하는 방이 있네. 이 방은 도로와 마주보고 있고 커다란 접이식 유리 창문이 있네. 창문 너머로 잔디밭을 30m쯤 지나가면 낮은 담이 나오고 그 밖은 도로 있지. 담 위에는 철제 난간으로 되어 있네. 바클레이 부인이 집에 오자마자 들어간 방이 바로 이 거실이었어. 저녁 때는 그 방을 쓰는 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직 커튼은 내리지 않은 상태였지. 하지만 바클레이 부인은 방에 손수 불을 켜고 초인종을 눌러서 하녀 제인 스튜어트에게 차를 한 잔 갖다 달라고 했네. 그것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행동이었어. 대령은 식당에 앉아 있다가 부인이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 부인이 있는 방으로 향했지. 마부는 대령이 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네. 살아있는 대령을 본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었어. 하녀는 10분 뒤에 부인이 주문한 차를 가지고 갔네. 하지만 방문 앞으로 다가갔을 때 주인 부부가 언성을 높여서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흘러나와 깜짝 놀랐지. 하녀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 손잡이를 돌려보기까지 했지만 안에서 잠겨 있었지. 그러자 스튜어트는 요리사에게 달려가고 마부까지 불렀네. 셋이 홀로 나가니 아직도 부부가 심하게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네. 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이때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네. 바클레이는 가끔씩 낮은 목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네. 하지만 부인은 신랄한 말투로 언성을 높여서 말했기 때문에 또렷하게 들렸어. 이 비겁자! 부인이 이 말을 자꾸만 되풀이했네. 이제 어떻게 해? 이제 어떻게 해? 내 인생을 돌려줘. 난 다신 당신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없어. 이 비겁자, 이 비겁자. 이런 말들이 띄엄띄엄 흘러나오더니 갑자기 남자의 무서운 고함 소리, 쿵 하는 소리, 여자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흘러나왔네. 마부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고 달려들어 문을 열려고 했지. 그동안 방에선 끊임없이 비명소리가 흘러나왔어. 하지만 아무리 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하녀들은 공포에 질려서 마부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네. 하지만 마부는 문득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네. 그는 얼른 밖으로 뛰어나가 잔디밭을 돌아갔지. 때가 여름인지라 거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건 쉬웠어. 여주인은 비명을 그치고 의식불명 상태로 긴 의자에 쓰러져 있었지. 불운한 주인은 다리는 날락 의자의 팔걸이에 걸치고 머리는 난로막 모서리 근처에 누인 채 숨져 있었네. 바닥엔 유혈이 낭자했고 주인이 이미 숨이 끊어져 있는 걸 보고 마부는 우선 방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지. 열쇠가 방문에 꽂혀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방 안을 아무리 둘러봐도 열쇠를 찾을 수가 없었네. 마부는 할 수 없이 다시 창문으로 나가서 경찰과 의사를 불러왔어. 당연히 부인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네. 경찰은 부인을 다른 방으로 옮기고 대령의 시신을 소파 위로 옮겨놓은 다음
비극이 벌어진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했네. 불운한 용사는 호두부가 5cm가량 찢어져 있었는데 상처 모양이 불규칙한 것으로 보아 둔기로 심하게 얻어맞은 것이 분명했지. 흉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네. 시신 가까이에 뼈 손잡이가 달린 특이한 모양의 나무 곤봉이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것은 단단한 나무에 조각을 새긴 곤봉이었어. 해외 전투에 참전한 경험이 많은 대령은 여러 나라의 무기를 소장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그 곤봉이 대령의 수집품 중에 하나라고 추정하고 있네. 하인들은 집안에서 그런 무기를 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수많은 골동품 속에 묻혀 있었을 수도 있지. 경찰은 그것 말고는 방 안에서 별다른 물건을 찾아내지 못했네. 그런데 한 가지 설명되지 않는 사실이 있어. 바클레이 부인이나 시신, 그리고 방 어디에서도 없어진 열쇠가 나오지 않은 것일세. 그래서 방문을 열기 위해 결국 올도숏의 열쇠 장인을 불러야 했지. 왓슨,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내가 머피 소령의 요청으로 경찰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올도숏에 내려갔을 때의 상황이었네. 그게 화요일 오전이었지. 자네도 벌써 이 사건에 흥미를 느끼고 있을 걸세. 하지만 난 사건 조사에 착수하자 이번 일이 보기보다 훨씬 기이하다는 걸 곧 깨달았네. 거실을 조사하기 전에 하인들을 한 사람씩 만나보았네.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 외에 새로운 얘기는 듣지 못했어. 한 가지, 하녀 제인 스튜어트가 기억해낸 흥미로운 사실이 있지. 자네도 하녀가 차를 들고 거실로 갔다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다른 하인들에게 달려갔다는 얘기를 기억할 걸세. 그런데 처음에 스튜어트가 거기 갔을 땐 주인 부부가 나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거의 안 들렸네. 그때 하녀는 부부의 말보다는 말투 때문에 둘이 싸우고 있다고 판단했지. 그런데 내가 자꾸 채근하자 스튜어트는 부인이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2번 말한 걸 기억해냈네. 그것은 부부가 갑자기 다툰 이유를 추측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되지. 자네도 알겠지만 대령의 이름은 제임스 아닌가. 이번 사건에서 하인들과 경찰 양자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긴 점이 하나 있네. 그것은 대령의 일그러진 얼굴이었어. 사람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가 뒤섞인 무서운 얼굴이었는데 인간이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네. 그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기절에 넘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으니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겠지? 대령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던 것이 분명하네. 그 때문에 무한한 공포심을 느낀 것이겠지. 물론 이것은 경찰에서 세운 가설과도 부합한다네. 대령은 아내가 자신을 죽이러 달려드는 걸 보았을 수도 있으니까. 또 그가 아내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돌아섰을 수도 있으니 호두부의 상처가 경찰의 가설과 치명적으로 모순되는 것도 아니지. 부인에게선 어떤 얘기도 들을 수 없었네. 부인은 지금 급성 뇌막염 때문에 일시적인 창난 상태에 빠져 있지. 그날 저녁에 바클레이 부인과 함께 외출한 모리슨 양은 부인의 기분이 갑자기 언짢아진 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네. 이것은 경찰을 통해 전해들은 얘기지. 왓슨, 난 이런 사실을 수집한 뒤에 파이프를 피우면서 핵심적인 사실과 우연한 사실을 나눠보았네. 이 사건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대목이 바로 방문 열쇠가 없어진 일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지. 방 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열쇠는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 누군가 방에서 열쇠를 가지고 나간 게 틀림없지. 하지만 대령의 아내도 열쇠를 갖고 나갈 수는 없었네. 그것은 뻔한 사실이었지. 따라서 제3의 인물이 방에 들어왔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일세. 그런데 그 제3의 인물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창문뿐이었어. 내 느낌엔 방 안과 잔디밭을 철저하게 조사하면 수수께끼의 인물이 남겨놓은 흔적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았지. 왓슨, 자네도 내 방법을 알고 있지? 난 그 조사에서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전부 동원했네. 결국 발자국을 발견했어. 하지만 그것은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 한 사내가 도로에 있다가 잔디밭을 가로질러 방에 들어왔어. 난 아주 선명한 발자국 5개를 채취할 수 있었네.
하나는 도로에서 발견했는데 낮은 담을 타고 넘어온 바로 그 지점이었고, 두 개는 잔디밭, 그리고 아주 희미한 두 개의 발자국은 창가의 더러운 널빤지 위에서 찾아냈지. 발 뒤꿈치가 앞부분보다 훨씬 깊이 들어간 걸로 봐서 잔디 위를 뛰어갔던 게 분명하네. 하지만 내가 놀란 것은 그 사내 때문이 아니었네. 그의 동행 때문이었어. 동행이라고? 홈즈는 주머니에서 큰 박엽지 한 장을 꺼내더니 무릎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다. 자넨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종이 위엔 작은 짐승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발가락은 5개로 선명하게 갈라져 있었고 발톱은 긴 듯했다. 발의 크기는 거의 디저트 숟가락만 했다. 개로군. 자네, 개가 커튼을 기어 올라간다는 얘기 들어봤나? 난 이 짐승이 커튼을 기어 올라간 흔적을 똑똑히 봤네. 그럼 원숭인가? 하지만 이건 원숭이 발자국이 아닐세. 그럼 뭐지? 개도 고양이도 원숭이도 아닐세. 아무튼 우리가 잘 아는 동물은 아니야. 난 발자국을 근거로 이 짐승을 재구성했네. 이 짐승이 가만히 서 있을 때의 발자국이 바로 이걸세. 보다시피 앞발에서 뒷발까지의 길이가 38cm 정도밖에 안 되네. 여기에 목과 머리의 길이를 더하면 몸 길이 60cm 정도의 짐승이 나오지. 물론 꼬리가 있다면 좀 더 길어지겠지. 하지만 다른 게 더 있네. 우린 이 짐승의 걸음걸이에서 보폭을 알 수 있네. 그런데 앞발, 뒷발이 움직이는 폭이 겨우 7.5cm밖에 안 되거든. 그렇다면 긴 몸통에 극히 짧은 다리가 달려있는 짐승이 나오네. 털은 찾지 못했어. 만약 털을 남겨놓고 갔다면 별로 신중하지 못한 짓이 되었겠지. 하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내가 말한 대로일 걸세. 그리고 이 짐승은 커튼을 기어오를 수 있고 또 육식성일세. 그건 어떻게 추리해냈나? 왜냐하면 녀석이 커튼을 기어 올라갔으니까. 창가에 카나리아의 조롱이 매달려 있었네. 녀석은 새를 노렸던 것 같아. 대체 어떤 짐승이었기에? 아하, 그걸 알 수만 있다면 사건 해결이 한결 쉬워질 걸세. 대충 위질이나 어민에 속하는 작은 족제비과의 동물이었을 거야. 하지만 그런 종류보단 훨씬 큰 편일세. 하지만 그게 살인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가? 그것도 아직은 분명하지 않네. 하지만 우린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 한 남자가 길에 서서 바클레이 부부가 싸우는 광경을 보고 있었네. 커튼은 젖혀져 있었고 방엔 불이 켜져 있었으니까 말일세. 그는 이상한 짐승을 데리고 잔디 위를 달려가 방 안으로 들어갔네. 그 사내가 대령의 머리를 내리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령이 그를 보고 공포에 질려 쓰러지면서 난로막 모서리에 머리를 베었을 수도 있지.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침입자가 방문 열쇠를 갖고 갔다는 점일세. 자네가 새롭게 발견한 것 때문에 사건이 훨씬 복잡해진 것 같은데. 나는 말했다. 오랜만이야. 처음에 추측했던 것보다 훨씬 난해한 사건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지. 난 심사숙고 끝에 다른 측면에서 사건에 접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네. 하지만 자네가 잘 시간이 훨씬 지난 것 같은데 나머지 얘기는 내일 올도슛에 가는 길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날 생각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이제 와서 그만두기엔 너무 많이 온 것 같은데? 바클레이 부인이 7시 반에 집을 나설 때 남편과 사이가 좋았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세.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부인은 평소에 드러나게 애정 표시를 하는 성격은 아니었네. 하지만 마부는 부인이 집을 나서기 전에 대령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었지. 자, 그런데 부인이 외출해서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없을 만한 방으로 직행한 것도 역시 사실일세. 그리고 부인은 흥분한 여자들이 의뢰 그렇듯 차를 찾았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방에 들어오자 격렬하게 부딪혔어. 7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남편에 대한 부인의 감정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일이 생겼던 게 분명해. 그런데 모리슨 양은 그 1시간 반 동안 꼬박 부인과 같이 있었네. 그러니 모리슨 양이 아무리 발뺌한다 해도 뭔가를 알고 있는 게 틀림없었지. 처음에 난 이 처녀와 대령이 불륜의 관계를 맺었는데
모리슨 양이 그 사실을 부인에게 고백했는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네. 그렇다면 부인이 화가 나서 소리 지른 것이나 아가씨가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극구 부정했던 것이 다 설명되거든. 또 하인들이 들은 말도 그런 맥락에서 대부분 이해될 수 있고 말일세. 하지만 데이비드에 대한 얘기나 대령이 애처가로 유명한 것은 그와 전혀 다른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지. 게다가 제3의 인물이 침입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네. 물론 그 남자가 침입한 다음엔 앞서와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을 걸세. 판단을 내리는 건 쉽지 않았지만 난 대령과 모리슨 양 사이에 뭔가가 있었다는 생각을 버리기로 했네. 하지만 바클레이 부인이 남편에게 증오심을 품게 된 이유를 모리슨 양은 알고 있을 거라는 확신은 더욱 강해졌어. 그래서 전공법을 취하기로 하고 모리슨 양을 찾아가서 당신이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만약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당신의 친구 바클레이 부인은 살인죄로 법정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네. 모리슨 양은 금발머리에 겁 많은 눈동자의 호리호리한 아가씨였어. 하지만 상식과 분별이 부족한 여성은 아니었지. 아가씨는 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단호한 태도로 나를 바라보았네. 그리고 대단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 저는 그 일에 대해 입을 다물겠다고 부인과 약속했답니다. 그리고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모리슨 양은 말했네. 하지만 제 친구는 그렇게 무서운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도 가엾게도 병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약속을 했더라도 제가 나서서 돕는 것이 도리겠죠. 월요일 저녁 때 있었던 일에 대해 다 말씀드리겠어요. 우린 8시 45분경에 모임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린 허드슨가를 지나야 했는데 그곳은 아주 한적한 도로랍니다. 길에는 왼쪽으로 가로등이 하나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로등을 향해 걷고 있는데 등이 잔뜩 굽은 남자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무슨 상자 같은 걸 어깨에 메고 있었죠. 고개를 숙인 모습이나 걸을 때 무릎이 구부러지는 것을 보아 꼭 불구자처럼 보였습니다. 옆을 지날 때 그 남자는 고개를 들고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린 때마침 가로등 불빛 속을 지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무서운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어요. 이게 누구야? 낸시 아냐? 바클레이 부인은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 끔찍한 몰골의 남자가 잡아주지 않았으면 쓰러지고 말았을 거예요. 저는 경찰을 부르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부인은 그 사람한테 아주 정중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엘리, 난 지난 30년간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죽은 거나 다름없었소. 그 남자는 가슴을 후벼낸 듯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무섭기 짝이 없는 시커먼 얼굴과 번뜩이는 눈빛을 꿈에서 자주 본답니다. 그의 머리카락과 구렛나룻은 반백이었고 얼굴은 시든 사과처럼 쭈글쭈글하게 주름져 있었어요. 예, 저 앞에서 기다려주겠니? 바클레이 부인이 말했어요. 난 이분과 할 얘기가 있단다. 걱정할 건 없어. 부인은 씩씩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입술이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왔고 얼굴은 아직도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저는 부인의 말대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부인은 번쩍거리는 눈을 하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 불구자가 가로등 옆에 서서 꼭 미친 사람처럼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았어요. 부인은 우리 집 앞에 올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러더니 제 손을 꼭 붙잡고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옛날에 알고 있던 사람인데 이제 보니 형편없는 신세가 되었구나. 부인은 그렇게 말했죠. 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부인은 제게 키스해 주었어요. 부인을 본 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전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전부 다 털어놓았어요. 경찰에 그 얘기를 하지 않은 건 그땐 사랑하는 친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모든 사실을 다 밝히는 것이 부인을 위하는 길이라는 걸 알겠어요. 왓슨, 모리슨 양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와 같았네. 그 얘기를 듣자 캄캄한 밤에 한 점 불빛을 본 심정이었지. 자네도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걸세. 혼란스럽기만 하던 것들이 곧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이 어렴풋이 이해되었네. 다음 단계는 바클레이 부인에게 그렇게 큰 충격을 준 인물을 찾아내는 것이었지. 그가 만약 아직도 올도샷에 있다면 그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네. 민간인이 별로 많지 않은 곳에서 더구나 불구자라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 테니까 말일세. 난 꼬박 하루를 찾아다니다가 저녁 때, 바로 오늘 저녁이지, 드디어 그를 찾아냈다네. 자네의 이름은 헨리 우드. 숙녀들과 마주친 바로 그 거리의 하숙집에서 살고 있지. 그곳에 온 지는 닷새밖에 안 됐어. 난 등기소 직원으로 가정하고 하숙집에 찾아가 여주인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었다네. 그 사람은 직업이 마술사 겸 고개사일세. 밤마다 영내 매점을 돌아다니면서 간단한 공연을 하지. 그는 이상한 동물을 상자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데 하숙집 여주인은 생전 처음 보는 짐승이라 상당히 무서워하는 것 같더군. 그 짐승을 데리고 무슨 마술인가를 한다네. 하숙집 주인이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였어. 그 밖에 몸이 얼마나 휘었는지를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용하다는 둥, 가끔 이상한 외국어를 쓴다는 둥, 그리고 지난 이틀 동안 밤마다 방에서 신음소리와 흐느낌 소리가 새어 나왔다는 둥 하는 얘기가 더 있었어. 또 셈은 분명하지만 방세로 지불한 돈 중에 이상하게 생긴 플로린 은화가 섞여 있었다는 얘기도 하더군. 부인은 그 돈을 보여주었다네. 여보게, 그건 인도의 루피화였어. 그러니 이제 자네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내가 왜 자네를 찾아왔는지 알겠지? 그 사내는 숙녀들과 헤어진 다음에 몰래 뒤를 따라간 것임에 틀림없네. 그는 창문을 통해 부부가 싸우는 걸 보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을 거야. 그때 상자 속에서 짐승이 빠져나왔겠지. 여기까진 명명백백하네. 하지만 그 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직 그뿐일세. 그럼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려고? 아무렴. 하지만 증인이 있어야 해. 그럼 내가 증인인가? 자네가 동행해 준다면. 만약 그가 사실을 다 털어놓는다면 만사 걱정 없지. 하지만 거절한다면 영장을 발부받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네. 그 사람이 거길 떠나고 없으면 어떻게 하지? 염려 말게. 미리 조치를 취해 놓았네. 베이커가 이 아이 하나를 그리로 보내서 그 사람이 어딜 가든 바짝 붙어 다니라고 했지. 왓슨, 우린 내일 허드슨가에서 그를 만날 수 있을 걸세. 아하, 그나저나 더 이상 자네를 재우지 않으면 내가 범죄자가 될 것 같네 그려. 우리가 비극의 현장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정오 무렵이었다. 홈즈는 곧 허드슨가로 나를 안내했다. 벗은 자신의 감정을 숨길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가 흥분 상태에 있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었다. 홈즈의 조사에 참여할 때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짜릿한 쾌감이 느껴졌다. 그것은 반은 모험이고 반은 지적인 활동에서 느껴지는 기쁨이었다. 여기가 바로 허드슨가라네. 단조로운 2층 벽돌 주택이 들어선 짧은 거리로 접어들면서 홈즈가 말했다. 아, 여기 심슨이 보고하러 왔군. 홈즈 선생님! 그 사람은 집 안에 있습니다. 작은 거리의 아이가 우릴 보고 달려와서 소리쳤다. 잘했다, 심슨. 홈즈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왓슨, 들어가세. 여기가 바로 그 집이라네. 그는 중요한 용무가 있어서 왔다는 전원과 함께 명함을 올려보냈다. 잠시 후 우리는 문제의 사내를 만났다. 날이 따뜻한데도 그는 난로불을 쬐고 있었다. 좁은 방이 꼭 화덕 속처럼 후끈거렸다.
의자에 앉아있는 사내는 몸이 형편없이 뒤틀리고 쪼그라들어서 장의 상태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본 얼굴은 비록 여위고 검게 타긴 했지만 한때는 뛰어난 미남이었음에 틀림없어 보였다. 그는 황달기가 있는 노란 눈으로 우릴 미심쩍은 듯이 건너다 보았다. 그리고 말하지도 일어서지도 않고 의자 두 개를 가리켰다. 엘리우드 씨, 최근까지 인도에 계셨군요. 홈즈는 상냥하게 말했다. 제가 이렇게 온 것은 바클라이 대령 사망 사건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뭘 알겠소? 제가 확인해보고 싶은 점이 바로 그겁니다. 아시겠지만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오두 씨의 오랜 친구 되시는 바클레이 부인께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내는 대경칠색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소. 또 당신이 그 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소. 하지만 당신이 한 말이 진실이라고 맹세할 수 있소이까? 그렇습니다. 경찰은 부인을 체포하기 위해 부인이 의식을 회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맙소사. 그럼 당신이 경찰이오? 아닙니다. 그럼 그 일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할 일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아무 죄가 없소. 정말이오? 그러면 오두 씨가 범인이로군요. 절대로 그렇지 않소. 그럼 제임스 바클레이 대령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를 죽인 것은 신의 섭리였소. 하지만 내 말을 명심하시오. 설령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그의 머리통을 부셔버렸다 해도 그는 마땅히 내게 치러야 하는 걸 치렀을 뿐일 거요. 그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죽어 넘어지지 않았다면 10중 8구 내가 그의 피를 뒤집어 썼을 거외다. 나한테 진실을 듣고 싶다고 했소? 좋소이다. 굳이 감춰야 할 까닭도 없어. 내가 부끄러워할 일은 전혀 없었으니 말이오. 사실은 이렇소. 보시다시피 지금 내 등은 낙타처럼 굽고 갈비뼈는 완전히 뒤틀렸지만 이 헨리우드 상사가 제117 보병연대에서 최고의 미남자였던 시절이 있었소. 그때 우린 인도에 있었는데 브루티라고 하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소. 일전에 죽은 바클레이는 나와 같은 부대의 상사였소이다. 그런데 연대 최고의 미녀이자 생명의 호흡을 머금은 여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성은 바로 군기호위 상사의 따님 낸시 드보이였소. 그녀를 연모하는 남자는 둘이었는데 낸시는 그중 한 남자를 사랑했소. 두 분은 난로 앞에 웅크리고 있는 이 형편없는 인간이 그녀가 날 사랑했던 것은 준수한 용모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필경 웃으실 테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나였지만 아버지는 딸을 바클레이와 결혼시키려 했어. 난 혈기방장하고 무모한 젊은이였지만 바클레이는 교육받은 사람이었고 이미 부대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으니까 말이오. 하지만 낸시의 마음엔 나뿐이었고 그래서 세포의 항쟁이 일어나 온 나라가 생지옥이 되었을 무렵에 난 그녀를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 브루티는 포위되었소. 그곳엔 우리 연대 외에 보병중대 절반과 시크교도 보병중대 그리고 다수의 민간인과 부녀자들이 있었소. 10,000명의 폭도가 우릴 둘러싸고 있었는데 마치 사냥개 무리가 우리의 갇힌 쥐를 노리고 있는 형국이었다오. 2주일이 지나자 식수가 바닥났고 내륙으로 진격 중인 닐 장군의 부대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로 떠올랐어. 사실 살 길은 그것뿐이었지. 그 많은 여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포위망을 뚫는다는 것은 애당초 희망이 없는 일이었으니까 말이오. 그래서 난 브루티를 빠져나가 닐 장군에게 우리의 급한 처지를 알리겠다고 자진해서 나섰어. 나의 청은 받아들여졌고
난 어느 누구보다 그곳 지리에 박다고 소문난 바클레이 상사와 그 문제를 의논했어. 그는 내게 포위망을 뚫을 수 있는 길을 그려주었어. 그날 밤 10시에 나는 길을 떠났어. 구해야 할 인명은 1000여 명이나 되었지만 그날 밤 장벽 너머로 내렸을 때 내 마음속에 있던 이는 오직 한 사람뿐이었어. 난 바싹 말라버린 수로 바닥을 따라가기로 돼 있었어. 그렇게 하면 적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요. 그런데 바닥에 엎드려서 모퉁이를 돌자마자 난 적의 소나기에 떨어져 버렸어. 6놈이 매복한 채 어둠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소이다. 난 기습적으로 머리를 얻어맞아 기절했고 손발을 결박당했어. 하지만 진짜 상처를 입은 것은 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었어. 난 놈들의 말을 이해하게 되면서 통치가 나를 배신했다는 걸 알았소이다. 내게 탈출 경로를 그려준 바로 그 자가 현지인 하인을 적군 속에 들여보내 정보를 누설했던 거요. 그 얘기를 오래 할 필요는 없을 거요. 두 분은 이제 제임스 바클레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고 있으니 말이요. 다음 날 닐 장군은 브루티의 포위망을 풀었어. 하지만 반도들은 나를 데리고 퇴각했고 내가 백인을 다시 만나게 된 건 그로부터 긴 세월이 지난 뒤였어. 난 고문당했고 도망치다가 잡혀서 다시 고문당했어. 그리고 보다시피 이런 꼴이 되었지요. 그러다 반도의 일부가 내 발로 달아나면서 나를 끌고 갔고 우린 나중에 다르질링 위까지 올라갔어. 그런데 반도들은 그곳의 고산 부족에게 살해당하고 난 그들의 노예가 되었지만 결국엔 그곳을 탈출했소이다. 하지만 난 남쪽이 아닌 북쪽으로 가야 했고 마침내 아프가니스탄까지 흘러들었어. 거기서 여러 해를 떠돌아다니다가 마침내 펀잡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거기서 원주민들 틈에 끼어 살면서 예전에 배워둔 마술 묘기로 생계를 이어나갔어. 비참한 불구자가 영국으로 돌아간들 또 옛 동료들을 찾아가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복수심조차도 날 그들 앞에 나서게 하지는 못했어. 살아서 침팬지처럼 막대를 짚어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느니 차라리 낸시와 옛 동료들이 헨리 우드가 고든 등으로 죽었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들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고 나한텐 오히려 그 편이 좋았어. 바클레이가 낸시와 결혼했다는 소식이며 그가 연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래도 난 입을 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향이 그리워지는 건 인지상정이요. 난 오랫동안 고향의 밝은 녹색 들판이며 관목 울타리를 꿈에 그려왔어. 그러다 결국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고향을 봐야겠다고 결심하고 여비를 모아 영국으로 건너온 거요. 내가 군부대 근처로 온 것은 군인들의 습성뿐 아니라 그들을 웃기는 법까지 잘 알아서 벌어먹기가 수월했기 때문이요. 정말 흥미로운 얘기로군요. 셜록 홈즈는 말했다. 전 우드 씨와 바클레이 부인이 만난 얘기를 벌써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서로를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그럼 당신은 제가 짐작한 대로 부인의 집까지 따라갔고 창문 너머로 부부가 다투는 광경을 보셨군요. 부인은 그때 틀림없이 남편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었겠죠. 그걸 보고 당신은 감정이 못 이겨 방 안으로 뛰어들었고요. 그랬어. 그런데 바클레이는 날 보더니 인간의 얼굴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정을 하고 쓰러지면서 난로망에 머리를 부딪혔어. 하지만 그는 쓰러지기 전에 이미 죽었소이다. 난 벽난로 위에 걸린 송구를 읽듯이 그의 얼굴에서 똑똑히 죽음을 읽어냈더랬어. 그가 나를 쳐다보았을 때 총알 하나가 죄책감으로 가득 찬 심장을 관통한 거였어.
그 다음엔요. 그러자 낸시는 기절했어. 난 문을 열고 도움을 청할 생각으로 낸시의 손에서 방문 열쇠를 빼냈어. 하지만 문득 그냥 놔두고 달아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소이다. 사태가 나한테 극히 불리할 것 같았고 어쨌든 붙잡히면 내 비밀이 드러날 테니까 말이오. 그래서 서두르다가 열쇠를 주머니에 집어넣었고 커튼 위로 올라간 테디란 녀석을 뒤쫓다가 지팡이를 떨어뜨렸어. 난 녀석을 잡아서 도로 상자에 집어넣고 최대한 빨리 도망쳤어. 테디가 누군가요? 홈즈가 물었다. 사내는 구석에 놓인 짐승 우리의 문을 열었다. 순식간에 아름다운 젓갈색 짐승 하나가 튀어나왔다. 날렵하고 유연한 몸에 족제비같이 생긴 다리, 길고 뾰족한 코, 빨간 눈은 내가 본 그 어느 짐승의 눈보다 더 아름다웠다. 이건 몽구스로군. 나는 외쳤다. 그렇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집트 몽구스라고 하오. 난 이 녀석들을 땅꾼이라고 부르오. 우리 테디가 코브라를 덮치는 걸 보면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오. 난 독리를 뺀 코브라를 한 마리 가져왔는데 테디는 밤마다 그 녀석을 덮쳐서 영내 매점의 사병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어. 그 밖에 다른 할 말은? 만약에 바클레이 부인이 나중에 곤란한 처지가 되면 우린 우드 씨에게 다시 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이요.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가 나서겠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령이 과거에 흉악한 짓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것을 낱낱이 들춰낼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고인이 지난 30년 동안 지독한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 왔다는 걸 알게 됐으니 그것으로나마 위로를 삼으셔야겠군요. 아, 저기 길 건너편에 머피 소령이 지나가는군. 오드씨? 그럼 안녕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없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린 소령이 길 모퉁이를 돌아가기 전에 따라잡았다. 아, 홈즈. 소령은 말했다. 그동안 헛수고를 한 셈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셨겠지? 그게 무슨 말이오? 심리가 방금 끝났어. 부검의의 증언에 따르면 대령의 사인은 뇌졸중이라고 하오. 알고 보니 아주 단순한 사건이었지 뭐요. 아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홈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가세 왓슨. 우리가 더 이상 올도슛에 있을 필요가 없겠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네. 역을 향해 걷는 동안 나는 말했다. 대령의 이름은 제임스였고 밖에서 침입한 남자는 헨리였네. 그렇다면 데이비드에 대한 얘기는 뭐지? 여보게, 자네가 즐겨 묘사하듯이 내게 그렇게 완벽한 추리 능력이 있다면 난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사건 전체를 꿰뚫어 봤을 거야. 그것은 분명히 비난의 말이었네. 비난의 말? 아, 자네도 알다시피 데이비드는 다윗의 영어식 이름이야. 그리고 데이비드는 가끔씩 잘못을 저질렀네. 그리고 한 번은 제임스 바클레이와 똑같은 죄를 지었지. 자네도 우리아와 밧세바의 일 기억하나? 내 성경 지식이 약간 녹슬기는 했지만 아마 사무엘 전서나 후서를 찾아보면 그 얘기가 나올 걸세. 꼽추 사내 셜록 홈즈